한국 어선들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이유.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런던 로이드 해상보험회사에서 15년간 선임 리스크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죠.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하버드에서 MBA를 마치고 이 분야에 뛰어든 이후로 저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제가 발견한 통계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대형 어업사고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총 342건의 중대한 해상사고가 있었고 그중 침몰이나 전복으로 이어진 경우가 186건이었죠. 각 국가별 어선 사고율을 계산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 어선의 사고율이 15.7%, 중국 어선이 23.4%, 러시아 어선이 18.9%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각각 12.3%, 14.1%로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어선의 사고율은 단 0.02%였습니다. 같은 어장에서 같은 기상 조건에서 조업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한국 어선들의 사고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해양수산부,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안경비대의 자료를 교차 검증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모두들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15년간 숫자만 보며 살아온 저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패턴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어선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장비가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어선들이 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선원들의 경험이나 훈련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국 어선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단순한 통계 이상치일 뿐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했죠. 하지만 제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부터 살펴봤습니다. 2023년 12월 베링해에서 일어난 참사였어요. 당시 시베리아 한파가 몰려오면서 베링해 전체가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변하고 있었죠. 러시아 어선 세 척이 동시에 조난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카프카스호, 시베리아호, 우랄호였어요. 이 배들은 모두 최신 설비를 갖춘 대형 트롤선들이었습니다. 길이가 80m가 넘는 거대한 선박들이었죠. 12월 15일 오후 이 시경 갑작스럽게 몰아친 블리자드가 시작됐어요. 풍속이 시속 120km를 넘었고 파고는 15m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세 척의 러시아 어선들은 결국 침몰하고 말았어요. 총 85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이미 늦었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러시아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총동원됐지만 시신 수습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폭풍 속에서 한국 어선 5척은 모두 무사히 귀향했다는 겁니다. 동해호, 태평양호, 새벽호, 희망호, 통일호였어요. 이 배들도 러시아 어선들과 비슷한 크기의 원양 어선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어선들이 오히려 러시아 어선들보다 더 위험한 지역에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베링의 북쪽 끝, 얼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당시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일본 해상보안청의 다나카 히로시 구조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다나카 대장은 30년간 북태평양에서 구조 작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한국 배들은 마치 바다와 친구인 것 같았어요.
같은 폭풍 속에서도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러시아 배들은 파도에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한국 배들은 파도를 피해가면서 항해했습니다. 다나카 대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 어선들의 항해 패턴이 매우 독특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어선들은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배들은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경로를 택하더군요. 마치 바다의 기분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 어부들에게는 다른 나라 어부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관된 패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15년간 사무실에서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던 제가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어업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갈치 시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어요.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들에서 싱싱한 생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통역사와 함께 여러 선장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던 중 박혜진이라는 선장을 만났어요. 40년간 원양어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얼굴은 바다바람에 그을려 검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외국분이 우리 어부들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요? 참 신기하네요. 박혜진 선장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 어부들의 특별함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어부들이 특별하다고요? 글쎄요, 저희는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대로 할 뿐인데요. 박 선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어부들에게는 바다 예의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였습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죠. 바다가 허락한 만큼만 말입니다. 박 선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외국 어부들은 바다를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살려고 해요. 바다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거든요. 이런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항해에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박 선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파도가 거세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화났을 때는 피해야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의 기분을 읽을 줄 알아요. 파도의 모양, 바람의 냄새, 하늘의 색깔을 보면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계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박 선장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첨단 장비보다 인간의 경험과 직감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일본 어부들도 우리를 인정합니다. 같은 바다에서 조업을 해도 우리가 더 안전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다른 선장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바다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서구식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남겨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바다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겸손해야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박 선장의 말을 들으니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백 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민족의 지혜가 축적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철학이 실제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혜진 선장과의 대화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어부들의 바다에 대한 철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박 선장은 자신의 할아버지 김대수 선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1953년 여름 피난민들을 태우고 부산까지 오는 길에 엄청난 태풍을 만났거든요. 김대수 선장은 당시 50톤급 어선 금성호를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고기잡이 배였지만 전쟁 중에는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는 일도 했어요. 그날도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들 200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해 한복판에서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어요. 당시 기상예보 시스템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라 미리 알 수가 없었거든요.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풍속이 시속 150km를 넘었고 파고는 20m까지 치솟았어요. 50톤급 작은 어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른 배들은 모두 침몰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명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거든요.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도 많았습니다. 김대수 선장은 그때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태풍과 맞서 싸우는 대신 태풍을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파도의 흐름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따라 배를 조종했습니다. 마치 바다와 춤을 추듯이 말이죠. 3일간 표류했어요. 연료도 떨어져 가고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모두 불안해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치려는 순간 김대수 선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바다님께 인사드려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탁드려라. 200명이 모두 바다를 향해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파도가 배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간 거예요.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배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3일 후 금성호는 기적적으로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200명의 피난민이 모두 무사했어요. 당시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조난당했는데 금성호만 살아남았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대대로 바다를 모시며 살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바다가 우리를 살려줬으니 이제 우리가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박 선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어부들의 바다에 대한 철학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실제 생사를 오가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배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위험할 때마다 할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 정말로 길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 어업계 전체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어부들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어선들의 낮은 사고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민수 교수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30년간 한국 전통 선박 구조를 연구해온 권위자였거든요.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민수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 어선의 우수성을 알아봐 주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실제로 한국 어선의 설계에는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설계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어선의 선체 구조가 다른 나라 어선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특히 선저 부분의 곡선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거북선 제작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것입니다. 거북선의 선체는 파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를 미끄러지도록 설계됐거든요. 현대 한국 어선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어요. 김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어선의 선체는 황금 비율을 따라 설계된다고 해요. 길이와 폭 깊이의 비율이 모두 11.618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는 자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알려진 비율이죠. 서양의 어선들은 대부분 직선적으로 설계됩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거친 바다에서는 불안정해요. 반면 한국 어선은 곡선 위주로 설계돼서 바다의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여주니 차이가 확연했어요. 인공 파도 실험에서 한국식 설계의 모형선은 15m 높이의 파도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직선형 설계의 모형선은 10m 파도에서도 불안정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복원력입니다. 한국 어선은 45도까지 기울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어선들은 30도 정도가 한계인데 말이죠. 김 교수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어선이 동일한 폭풍을 만났을 때의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한국식 설계의 어선은 파도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서구식 설계의 어선은 파도와 충돌하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설계 원리는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기술이죠.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봐도 매우 합리적인 구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외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설계 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노르웨이의 한 조선소는 아예 한국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해갔다고 합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소에서도 우리 연구실에 기술 자문을 요청했어요. 한국 어선의 안전성을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한국 어선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도 중요해요. 한국 어부들의 바다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실제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정신 말이죠.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고 나니 한국 어선들의 낮은 사고율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섰어요.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업무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공병대 출신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었죠. 그러던 중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지금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1951년에서 1953년 사이에 쓰여진 것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악필로 쓰여진 영어를 해독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어요. 1951년 12월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했을 때의 이야기였죠. 사랑하는 메리에게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봤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야. 우리가 철수 명령을 받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도왔다. 편지에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중국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흥남항에서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군들도 급하게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어부들이었다. 자신들의 배를 내놓고 피난민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봤어. 위험한 바다를 건너는 것인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바다가 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때 한국 어부들의 항해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바다를 존경했다고 해야겠다. 폭풍이 몰아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어. 마치 바다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어부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바다는 우리 어머니와 같다. 때로는 화를 내지만 결국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다. 그들에게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었던 거야.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다음 편지였습니다. 1952년 여름에 쓰여진 것이었어요. 메리, 오늘 한국 어부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 공병대 작업을 위해서였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그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하는 의식을 봤는데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바다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어. 할아버지는 그날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파도가 거세져서 위험해 보였지만 한국 어부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도의 패턴을 읽으면서 더 안전한 항로를 찾아갔어. 그들에게는 바다가 살아있는 존재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소중한 말이야. 서구 문명이 모든 것을 정복하려 하지만 때로는 겸손함과 조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저도 같은 땅에서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 어선의 비밀을 찾으러 간 것도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통계가 아니었어요. 바다와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 어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고율 비교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해했어요. 결국 문화적 차이라는 얘기네 하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김민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한국 어선 설계 도면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우리 회사의 해양공학 전문가인 제임스 톰슨 박사도 이런 설계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복원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45도까지 기울어져도 자동으로 일어선다고요? 이건 현대 조선공학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어선의 저사고율 분석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융합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기존의 통계적 접근을 넘어서 문화적, 기술적, 철학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설계의 우수성. 한국 어선의 선체 구조는 황금 비율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축적된 전통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결과다. 2. 운항 철학의 차이. 한국 어부들은 바다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파트너로 인식한다. 이런 철학은 실제로 무리한 운항을 피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3. 경험적 지식의 전승. 수백 년간 축적된 해상 안전 지식이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는 현대 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세한 기상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발현된다. 4. 집단 지성의 활용. 한국 어업계는 개별 선박의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위험 정보나 안전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전체 어업계의 안전성을 높인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상사에게 제출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런던 로이드의 CEO인 마이클 존슨 경도 직접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라, 이 보고서는 우리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겠네요. 한국 어선들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한국 어선들의 보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사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선급협회에서 한국 어선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진 노르웨이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일본의 니혼카이 수산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의 어선 설계에 한국 기법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안전성 향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어선의 설계 원리를 우리 어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일본 근해에서 어선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어업 안전 프로그램에 한국의 바다 안전 철학을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어부들의 바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실제로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우리 어부들에게도 교육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요청들을 받으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통계 이상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어업 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주어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적으로 한국 어업 안전 기술을 알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어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제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심포지엄 참석차 온 것이었어요. 한국 전통 어업 기술의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양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노르웨이,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서 온 학자들과 어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들 속에 박해진 선장님의 얼굴도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통계를 발견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 어선들의 낮은 사고율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와 현대 기술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를 존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연구자가 인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서구 문명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동양 문명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박혜진 선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어부들은 바다의 기분을 읽습니다. 파도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의 흐름을 느끼죠. 이런 감각적 지식은 현대 기상학으로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올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어부들이 기상청 예보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이런 지식이 전승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 어업 기술의 국제적 보급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한국 전통 어선 설계 기법의 과학적 연구 및 응용. 2.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어업 철학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국제적 어업 안전 기준의 한국 기법 반영. 4.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융합 연구 지원.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런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해양 지식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어업 전통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된 거죠. 최근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한국식 어선 설계를 도입한 첫 번째 시험선이 건조됐어요. 일본에서는 바다 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한국 어부들을 초청해서 안전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한국 어업계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어부들이 할아버지들의 지혜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제 박혜진 선장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라 씨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에 알려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바다는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줄 겁니다. 선장님의 말씀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느꼈던 감동, 그 감동이 저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템스 강이 보입니다. 잔잔한 강물을 보며 문득 생각해 봅니다. 바다든 강이든 물은 항상 흐르죠. 거센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모여듭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한국 어부들의 지혜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바다의 성질을 이해하고 바다와 함께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한국 어선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한국 어선들은 절대 침몰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침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몰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대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길을 열어줍니다. 한국 어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한국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바다와 함께 춤을 추듯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가져오면서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비밀입니다. 한국 어선들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다와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할아버지는 그때 한국 어부들의 항해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바다를 존경했다고 해야겠다. 폭풍이 몰아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어. 마치 바다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어부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바다는 우리 어머니와 같다. 때로는 화를 내지만 결국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다. 그들에게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었던 거야.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다음 편지였습니다.
1952년 여름에 쓰여진 것이었어요. 메리, 오늘 한국 어부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 공병대 작업을 위해서였지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그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하는 의식을 봤는데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바다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어. 할아버지는 그날의 경험을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파도가 거세져서 위험해 보였지만 한국 어부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도의 패턴을 읽으면서 더 안전한 항로를 찾아갔어. 그들에게는 바다가 살아있는 존재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소중한 말이야. 서구 문명이 모든 것을 정복하려 하지만 때로는 겸손함과 조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저도 같은 땅에서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 어선의 비밀을 찾으러 간 것도 운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통계가 아니었어요. 바다와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 어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고율 비교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해했어요. 결국 문화적 차이라는 얘기네 하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김민수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한국 어선 설계 도면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우리 회사의 해양공학 전문가인 제임스 톰슨 박사도 이런 설계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복원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45도까지 기울어져도 자동으로 일어선다고요? 이건 현대 조선공학으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어선의 저사고율 분석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융합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기존의 통계적 접근을 넘어서 문화적, 기술적, 철학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설계의 우수성. 한국 어선의 선체 구조는 황금 비율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축적된 전통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결과다. 2. 운항 철학의 차이. 한국 어부들은 바다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파트너로 인식한다. 이런 철학은 실제로 무리한 운항을 피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3. 경험적 지식의 전승. 수백 년간 축적된 해상 안전 지식이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는 현대 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세한 기상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발현된다. 4. 집단 지성의 활용. 한국 어업계는 개별 선박의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다. 위험 정보나 안전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전체 어업계의 안전성을 높인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상사에게 제출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런던 로이드의 CEO인 마이클 존슨 경도 직접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라, 이 보고서는 우리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겠네요. 한국 어선들에 대한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한국 어선들의 보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사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노르웨이 선급협회에서 한국 어선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진 노르웨이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일본의 니혼카이 수산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의 어선 설계에 한국 기법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안전성 향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어선의 설계 원리를 우리 어선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일본 근해에서 어선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알래스카 어업 안전 프로그램에 한국의 바다 안전 철학을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한국 어부들의 바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실제로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우리 어부들에게도 교육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요청들을 받으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통계 이상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려주어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국제적으로 한국어업 안전기술을 알리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어업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제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제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심포지엄 참석차 온 것이었어요. 한국 전통 어업 기술의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양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노르웨이, 일본, 미국, 캐나다, 러시아에서 온 학자들과 어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들 속에 박해진 선장님의 얼굴도 보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통계를 발견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 어선들의 낮은 사고율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와 현대기술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를 존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연구자가 인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서구 문명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동양 문명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박혜진 선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어부들은 바다의 기분을 읽습니다. 파도의 높이나 바람의 세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전체의 흐름을 느끼죠. 이런 감각적 지식은 현대 기상학으로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올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어부들이 기상청 예보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이런 지식이 전승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 어업 기술의 국제적 보급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한국 전통 어선 설계 기법의 과학적 연구 및 응용. 2.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어업 철학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국제적 어업 안전 기준의 한국 기법 반영. 4.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융합 연구 지원.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런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해양 지식의 현대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어업 전통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된 거죠. 최근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한국식 어선 설계를 도입한 첫 번째 시험선이 건조됐어요. 일본에서는 바다 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한국 어부들을 초청해서 안전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한국 어업계에서도 자신들의 전통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어부들이 할아버지들의 지혜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제 박혜진 선장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라 씨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에 알려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바다는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줄 겁니다. 선장님의 말씀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느꼈던 감동, 그 감동이 저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템스 강이 보입니다. 잔잔한 강물을 보며 문득 생각해봅니다. 바다든 강이든 물은 항상 흐르죠. 거센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모여듭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한국 어부들의 지혜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바다의 성질을 이해하고 바다와 함께 흘러가는 것. 그래서 한국 어선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한국 어부들에 항해 실력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제 보고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한국 어선들은 절대 침몰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침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몰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대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길을 열어줍니다. 한국 어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한국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바다와 함께 춤을 추듯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가져오면서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비밀입니다. 한국 어선들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다와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제 보고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로 한국 어선들은 절대 침몰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침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몰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대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길을 열어줍니다. 한국 어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디선가 한국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며 바다와 함께 춤을 추듯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겁니다.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가져오면서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비밀입니다. 한국 어선들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다와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